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행정학 강의를 맡게 된 이종학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행정학 공부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행정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가지고 좀 소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난해한 행정학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한번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행정학 월드에 이렇게 오신 것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예, 행정학의 세계에 뭐 빠지고 싶어서 빠진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실제로는 시험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해야만 하더라 해서 아마 행정학이라는 요 과목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또 이제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거 좀 어렵다. 이거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더라. 뭐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생각해보면 이제 행정학으로 뭐 대학 시절부터 쭉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쭉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과목인데, 그런데 또 이게 사람마다 적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 행정학을 굉장히 난해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일단은요, 배경 지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학이라는 이 전공의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쌓여져 있어야 할 요 관련 배경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각자의 경험이 다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 관련된 경험들이 좀 있으시면 그러면은 이제 배경 지식이 좀 웬만큼 쌓여 있어서 요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뚫고 나갈 때 잘 귀에 들어온다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상당수 분들은 관련 배경 지식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탐구 관련된 과목들을 뭐 아주 끼깔나게 공부하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선택 과목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관련된 과목들 이렇게 버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행정학의 배경 지식이 될 만한 것들을 얻을 기회가 아주 크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을 좀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진단하는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양이 좀 방대한 편이에요. 원래 이게 이 학자 들어가는 과목들이 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 과목 같은 거는 처음에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가면 마치 판례와 요 어떤 그 정답이 요게 딱 조응해가지고 두 개가 법칙처럼 이렇게 탁탁탁 넘어가지는 경향이 생겨서 뭐 내용 이해가 좀 충분히 안 됐더라도 답을 구하는데 그래도 스킬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일단 시험 통과하자는 목적이 있으실 때에는 그런 공부 방법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가 들어간 요 행정학과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좀 이해가 베이스에 좀 깔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부할 때 시간이나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요게요, 한 번 이해를 제대로 하고 나면 마구잡이로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배경 지식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이렇게 쌓이면 요게 다른 공부할 때도 토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셔가지고 활용할 때에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내 적성에 좀 가깝든 멀든을 떠나서 기왕에 해야 되는 공부이다 보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실용적인 측면까지 감안해서 내 좀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부할 때 항상 하고 싶은 과목도 있고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꺼려지는 과목도 있고 항상 그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패키지로 이걸 다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운명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야, 그때 그 과목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도움되더라, 그리고 되게 친숙해졌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접근해 주시면 우리 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조금은 그래도 평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이제 이거 낯설어요, 싫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재밌게 좀 신나게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행정학이라는 과목으로 만났으니까 행정학에 대한 첫인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종학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행정학의 이제 네이밍을 공략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잘 공략해서 여러분들 시험의 합격도 잘 이 공략해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공략 행정학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누군지 좀 그래도 알아야 좀 믿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의 관계는 끈끈한 신뢰 관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주고 저도 여러분을 믿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이제 팔짱 끼고 저 인간은 얼마나 강의하나 볼까? 강의력이 좀 있나? 없나?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심사위원과 같은 경연 프로그램의 심사자처럼 저 사람 강의력은 뭐 어떠네, 저쩌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저를 심사하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한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근데 과연 믿을 수 있는 인간이냐 계속 이제 의문부호가 남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강의 시간에 지 자랑하는 거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럴까 약간 또 뻥도 있는 경우도 많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자기를 말하네 이런 경우들도 우리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너무 잡아먹으면서 자기 어필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또 그런 거를 해줘야 여러분들은 또 신뢰감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제 소개하고 그러고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걸로, 그래도 믿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니까요. 예. 행정학을 계속 공부해 온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에듀피디 행정학 강의를 맡게 됐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학원인데 공신우리 공무원 학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제가 행정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패스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이제 행정학 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적은 꽤 많아요. 여기다 다 쓰지도 못했는데 전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뭐 EBS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EBS에서 아마 역사 이래 지금 EBS가 공무원 강의를 이제 직접 이제 제작하지 않고 운영은 하는데 직접 제작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만 EBS에서 가장 장기간 강의했던 게 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매년 이렇게 새로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강의 평가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했을 때 계속 좀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EBS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이건 국가의 이제 기관이니까 얘는 좀 그렇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지금 에듀피디에서 만났는데 굳이 뭐 언급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저냥 이렇게 많은 데에서 이름 많이 들어봤을 법한 곳들에서 강의 많이 해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간결하고 쉽고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췄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뭐 행정학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선사해 드리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강의 너무 오래 해가지고 20년도 이제 뭐 약간 좀 약 20년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약 20년 덜 됐지만 약 20년 하다가 지금 살짝 넘은 것 같은데 그냥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행정학을 평생 벗으로 삼고 있는 사람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행정학에 대해서 좀 바로 알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는 좀 첫인상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행정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요 항상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과목 공부를 하든 간에 내가 지금 뭘 공부한다 할 때 그걸 막 파고들어서 한 줄 한 줄 밑줄 긋고 동글배기 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는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어느 산 속에 어느 숲길을 지나고 있는지는 까먹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야 여기 꽃이 예쁘네, 여기에 이렇게 이런 나무도 있구나, 이런 거에만 주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세한 것들은 조금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지 몰라도 전체 그림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나중에 가서 굉장히 이제 헛헛해지는 이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미시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또 너무 거시적인 것만 봐서도 안 되겠죠.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로 와야 되는데, 미시적인 것을 파악을 하더라도 항상 머릿속에는 거시적인 안목, 내가 지금 어느 큰 이 그림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적어도 이 가는 길이 뭐 동서남북 어느 방향인지, 가면 뭐가 나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의 내비게이터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맨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스스로 길을 못 찾아다녀요. 그런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면 편하죠. 편하지만 나중에 직접 이 길을 찾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여기가 어딘지 저기는 또 어딘지 이런 것들이 맨날 뒤엉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렇게 전체 그림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방향을 잘 잡아가면서 가자 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고요. 자, 그 속에서 이제 이 영역들이 있습니다. 행정학의 영역들이 있는데 맨 앞에는 총론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상대적으로 총론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이게 진짜 그야말로 행정학 공부를 할 때 배경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행정학의 어떤 역사 이론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요, 경제사적 변화를 또 들여다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행정이다 그러면 대충 뭔지 알잖아요. 정부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게 이제 행정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뭐에 관련해서 활동하겠어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좀 이상적인 얘기예요? 뭐 이상도 배어는 있겠지만 주로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그것이 행정행위이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행정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발을 딱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 현실에 발을 붙일 때, 그럴 때 가장 중대한 사안이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 영역을 떠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나 행복을 얻었다 하는 분들 잘 봐보세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불편해서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세상을 등지고 저기까지 갔을 때 엄청난 어려움과 상처, 시련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니까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서 피하고 오니까 좀 나아졌어요.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현실에 발을 붙이고 현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과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 사회 집단의 거대한 형태로서 우리 국가라는 존재를 떠올려야 되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 행정을 공부하게 되는 것도, 행정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것도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총론에서 보면 경제적인 이 역사적 흐름을 좀 봐요. 그 속에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들이 우리 이제 과거에 있었던가, 이거를 보고요. 그럴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부분을 파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의 역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역사가 행정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최전선의 그 역할을,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게 바로 행정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학 공부를 할 때 이 경제사적인 흐름들도 함께 보셔야 돼요. 아까 총론에 가면
행정학적 흐름을 본다, 행정학 역사를 본다 그랬는데 그게 경제사적 역사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가지고 1단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행정이 추구해야 될 혹은 행정학이 추구해야 될 가치와 이념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국가라는 단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달성해야 될 다양한 목표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목표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과제도 총론 안에다가 몰아놓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정운영의 거시적 흐름 이렇게 이제 일단 주요 내용에 넣어드렸지만 사실상 총론이다 그랬을 때 여러 이제 행정 내지는 행정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아울러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다른 행정학 강의들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실력이 근본적으로 늘기가 어려워요. 조금 여기가 만만치 않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숙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책론. 정책론은요, 정부의 활동 방향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요런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자꾸 이제 국가 얘기도 했다가, 정부 얘기도 했다가, 행정 얘기도 했다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요. 한번 볼게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한번 좀 떠올려 보려고 그래요. 자,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회적 존재입니다. 즉, 여기는 단수형이죠. 인간 그랬을 때는 혼자 있다, 단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사회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여럿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사회입니다. 복수의 구성원들, 여러 인간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사회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회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종류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작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중에서도 여기다 요 개념까지 끌어내 볼게요. 사회 집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회 집단. 자,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복수의 구성원 이렇게 되잖아요. 복수의 구성원 이렇게 되고, 이 사회 집단이다 그러면 이 복수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 보세요, 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뭐까지 하는 거냐면은요, 여기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협동도 있고 경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뭐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요걸 지속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사회 집단이라 부르고, 이 사회 집단과 관련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제 가족, 그리고 뭐 친족, 뭐 이렇게 있겠죠. 가족, 친족, 그 다음에 친구들인데 이거를 보통 또래 집단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또래 집단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도 있고, 그죠? 뭐 등등등 되게 많은 이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종교도 있고 뭐 복지시설도 있고 뭐 다양한 집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쭉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요, 나머지들 건너뛰고 국가,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쓴다면 지역사회, 그 정도는 더 쓰고 싶네요. 지역사회도 있고, 그리고 쭉 가면 큰 틀에서 보면 국가라는 공동체가 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국가라고 하는 거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걸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국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만들어진 시기들이 다 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누가 일부러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끼리 가족, 친족, 또래, 지역 이런 것들은 막 형성했을 거고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한 10,000년이 채 안 되죠.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10,000년이 채 안 돼요. 아무리 길게 봐줘도. 왜? 각자가 자기네 국가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자꾸 자부하고 뭔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막 뭐 흔적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줘도 10,000년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5,000년, 반만년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5,000년보다 더 길어 보이고 싶어서 반만년 역사, 유구한 역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만 해도 되게 긴 역사예요. 국가의 역사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300만 년 전이고 현생 인류,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인간이 등장한 게 4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불과 뭐 5,000년에서 10,000년 사이 정도의 이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그럼 그게 왜 등장했냐?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은 뭐 우리가 정착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조율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는데, 그걸 일컬어 우리가 정치라 그러죠. 정치예요, 정치. 정치라고 하는 게요,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들이 뭐 둘 이상 모인 이 사회 안에서는 항상 정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이거는 정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체 집단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담당해줘야 될 게 뭐냐?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국가를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정치 공동체. 나머지들도 정치를 하긴 하는데 정치 자체가 순수하게 원래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국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치 공동체를 구성을 했는데, 이 국가가 말이에요, 또 이제 뭐냐면은요, 국가가, 자 보세요, 국가 안에서 이제 정부라는 걸 조직을 해요. 정부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정부는 뭐냐 그러면, 정부는요,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조직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화 시켜놓은 것이 바로 정부라고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라고 하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드리는데요.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국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치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치기구라는 표현을 써요.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치기구. 자, 그래서 이게 국가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정치를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 모습은 뭐지? 이거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거를 이념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체가 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 정부는 이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그 방향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통치 기구이다 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국가, 정부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가 이제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자, 정책.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에 가면 우리가 이제 정책론을 따로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는, 정책은 요거는 정부가 이제 보세요, 통치 기구로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구체화한 게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부의로 바꿀게요. 여기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부의 활동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활동 방향을 정책이라고 부르자. 됐죠? 이게 정책이에요, 정책. 자, 그런데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정부를 또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으로 또 나눠놨거든요. 공간이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삼권 분립론은 근대 사회에 와서야 이제 형성이 돼요. 정부는 좀 오래됐지만 국가의 역사랑 거의 같겠죠? 그렇지만은 이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근대 사회에 와서야 형성이 됐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로크, 몽테스키에 이런 학자들이 만든 건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입법부가 있어요. 입법부를 우리가 흔히 국회에 이렇게 하죠. 흔히는 이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부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도 있습니다. 행정부. 이 행정부를 또 좁게는 얘만을 또 정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름을. 그죠? 그래서 행정부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법부도 있습니다. 사법부.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여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자, 법원 이렇게 갑니다. 법원.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을 세 개로 나눠 놓고 서로 이제 뭐냐면은 견제와 균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보통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눠놨냐면은 여기가 이제 뭐라는 거냐면 입법부가요. 여기가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책을 결정한다. 정책을 결정한다는 얘기는요. 요걸 정책을 결정했을 때 그거를 그냥 이렇게 결정했어? 라고 선언하면 그게 뭐 공신력이 그대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법의 형식으로 우리 흔히 법률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법률의 형식으로요. 요거를 결정한 것을 도장 꽝꽝 찍어 놓습니다. 그걸 법률 제정, 법제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는 결정된 정책을 갖다가 집행하는 역할을 해요. 정책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얘를 갖다가 법률의 집행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도장 꽝꽝 찍어 놓은 거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법부는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재해석해 주는 거죠. 야, 요거 입법부가 만든 취지가 요거 같고 그랬을 때 요런 집행은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런 판단을 또 여기에서 사법부가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법률의 적용이다 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하는 기능과 집행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논할 건 아니고요. 우리는 얘와 얘의 관계,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관심을 계속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사법부는 간간히 필요한 대목에서 언급이 좀 있을 건데 아무튼 이 중에서도 행정행위 그리고 행정학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요쪽이에요. 요쪽. 여기 행정부, 정부 이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정부라는 개념이 넓게 보면 이런 전체적인 모든 국가 작용을 전부 다 이제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이 중에서도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만을 줄여서 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정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또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책이란 이렇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정부의 활동 방향이다. 이렇게까지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정책이 뭔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되고 또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환류되는지 또 어떻게 종결되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요 정책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론은 이렇게 이제 정부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요. 자, 요 부분도 이제 하나의 파트로서 딱 이제 행정학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학은요 정치학의 일부로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19세기 말 경에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독자성을 가지고 탄생하게 됐거든요. 독립한 거죠. 이제 나 많이 머리 컸어요. 이제 나도 나의 독자 영역을 이제 개척할 거예요. 이러고서 이제 정치학으로부터 딱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정치학에서 딱 떨어져 나왔는데 이후에 또 한 50년? 50여 년? 한 60년? 60여 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중에 우리 연도들도 한번 체크할 건데 행정학의 출발은 1887년으로 보고 정책학의 출발은 1951년으로 보니까 한 60여 년 되죠. 64년 뭐 4, 5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뒤에 정책론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자리를 따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독립을 안 시켜주고 행정학 안에 정책학도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정책학을 독자 학문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학 안에서 행정학이 떨어져 나왔고 행정학 안에 정책학이라는 학문이 또 하나가 또 이렇게 독립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독자 영역의 성격을 어느 만큼은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행정학에서 조직론하고요,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요것은 연달아 공부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렸어요.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그것은 1887년이다. 왜 1887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요. 자, 1887년도에 자,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요 과정에서 이제 행정이라는 행위가 있고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보셔야 되는 게 1887년도에 요때요.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분이에요.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분이 행정애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행정애의 연구, 행정에 대한 연구 이런 걸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얘가 바로 행정학의 시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행정학의 시초. 나중에 가서 다른 학자들이 그 논문으로부터 행정학이 출발한 게 맞아요. 이렇게 막 다 인정해 줘가지고 이 분이 우드로우 윌슨이 따지고 보면 이제 행정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행정학의 아버지. 우드로우 윌슨은 우리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비유해서 봅니다만은 이 우드로우 윌슨은 우리에게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좀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사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민족자결주의 이런 거 공부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3.1운동 민족자결주의. 그때 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던 게 누구냐? 우드로우 윌슨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우드로우 윌슨은 31살 때 있잖아요. 아주 신진학자로서 이 논문을 발표해서 행정학의 창시에도 영향을 준 인물이지만 나중에 학자로서도 성공해서 이 대학 총장,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하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우리가 3.1운동 할 때 그 즈음에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 대통령 중에 제가 알기로는 박사 출신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분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드로우 윌슨 이분이 그 정치가로도 그렇게 크게 성공했던 그런 분이고 당시에 이제 독일과 같은 나라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때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워서 이를테면 식민지배 부당함 같은 것들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좀 기대서 일본의 식민지배 받는 것을 좀 벗어나보자 해가지고 민족자결주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3.1운동도 전개가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국에다가 우리의 어떤 상황을 알리는데도 이제 여러 활용을 해보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드로우 윌슨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학 공부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드로우 윌슨이 누구야? 그랬을 때, 행정학의 창시자야. 사실상 행정학의 아빠라고도 볼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때 행정학은요, 이런 방향을 가졌었어요. 행정이 하는 역할을요, 굉장히 협소하게 봤습니다. 행정이 하는 역할을. 지금은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팽창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행정의 역할을 뭐로만 봤냐면, 이 행정부 조직 있죠? 행정부 조직 내에 내부 관리를 하는 게 행정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게 행정학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었어요. 오늘날에는요, 오히려 행정부가 비대해져서 행정국가가 됐다.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의 역할도 일부 행정부가 많이 뺏어왔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때에는 말이에요. 우드로우 윌슨이 행정의 연구를 발표했을 때는 미국의 이 행정부의 조직이 너무 체계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관료제라고 하는 형식을 이 행정부 내부에 끌고 들어와서 이 체계적으로 이 행정부 조직을 좀 조직화해야 되고 그 조직화한 행정부를 또 요거를요 잘 관리해내는 그 역할이 행정이고 그걸 연구하는 게 행정학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행정학이 초기에는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조직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행정 조직을 관료제화해야 돼. 정부 조직을 관료제화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드로우 윌슨이 주창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행정학이라고 명명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조직론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을 여기저기 배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행정론. 그리고 이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 또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걸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이 돈줄, 살림살이, 요거도 관심을 가져야만 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재무행정론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상 정부의 내부 관리, 행정부 내부 조직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단계로 하나하나씩 이제 요 파트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요 말씀 드려보고요.
됐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행정이 그런데 뭐 이게 좀 비대해졌다 그랬죠. 행정이 점점 이게 원래 상권 분립하면은 견제와 균형에 올려야 되니까 그 힘이 비등비등해야 됩니다. 원래는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비등비등하지 않고 얘가 점점 커져 왔어요. 왜냐면 뭐 살다 보니까 국가도 막 위기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그럴 때 이제 그걸 전면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준 게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였었어요. 행정부. 특히 미국 같으면 대통령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우리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안 어울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제도를 좀 모방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대통령제는 위기의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요.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팽창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와중에 입법부가 조금 쪼그라들어요. 입법부의 입지가 좀 쪼그라들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세요. 대통령 중심으로 전국이 돌아가요? 국회 중심으로 전국이 돌아가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예, 요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부가 굉장히 비대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근데 또 행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면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권력 분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또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에 왕정 때는 이런 분립 없이 왕 혼자서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명령하고 지가 막 야 주리를 틀어라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잖아요. 그죠? 혼자 다 하잖아요. 원맨쇼.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권위주의, 독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이런 권력 분립의 형태가 잘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불가피하게 좀 커졌다면 행정부가 오버하지 않게,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게 이걸 또 잘 견제하는 작동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행정환류론. 여기서는요, 행정부, 정부의 책임과 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내부에서 통제력을 좀 잘 발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입법부나 사법부 같은 데에서도 행정부를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또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여기를 또 막 다 뭐 여기도 물론 견제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행정학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정부의 책임과 통제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면서도 행정부가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조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변화 발전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제 가지고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행정환류론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론이 끝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론. 자, 이게 민주주의 핵심은요. 보세요. 여기서도 이 상권분립에서도 보시다시피 권력을 쪼개놓는 거예요. 쪼개놓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런 어떤 기능별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이런 것들로도 쪼개놔야 되겠지만은 한 발 더 나가서 보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을요 각 지역 단위별로 쪼개주는 것도 이 권력 분립의 일부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거, 지역으로 권한을 분산한다는 거,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한다는 국가치고 지방자치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가끔 보면 뭐 댓글에 지방자치 없애라, 특히 기초자치 같은 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분들도 지방자치가 아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만약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광역자치도 없애고, 그 기초자치도 없애고, 우리 모든 자치라는 걸 다 없애자,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분하고는 크게 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은 그런 견해들은 민주주의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어. 그건 논쟁의 대상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권력은 반드시 분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 권력 분립의 하나의 성질로서
이 지방행정,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이 분권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도 지방의 행정은 있겠지. 독재국가에서 지방의 행정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막 시키는 대로만 하겠지. 그래서 지방행정 안에 지방자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찹쌀떡을 사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찹쌀떡은 찹쌀떡인데 그 안에, 팥이 들어가 있어야지. 예? 팥 앙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럼 이거 제대로 된 단팥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단팥빵이 아니라 뭐야? 찹쌀떡. 그래, 찹쌀떡 예로 했죠. 찹쌀떡이라 할 수 없죠. 그죠? 그냥 찹쌀 뭉치에 불과하지. 그런 것처럼 지방행정을 할 때 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그 안에 지방자치가 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앙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거를 전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주민 참여예요. 주민들이 이 내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주민 참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 재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돈 문제가 따로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등등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만약 한 20문제 정도를 예시해서 본다면, 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 따라서는 또 어떤 건 25문제도 있고 문항수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20문제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출제가 될까 이렇게 보면 뭐 20문제가 넘죠, 그죠? 20문제가 당연히 넘는데 뭐 바뀌니까요. 매번 여기 어디에서 조금 더 나오고 어디에 좀 덜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쭉 보면은요 조금 덜 나오는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행정환류론이 덜 나오는 이유는요, 단원이 너무 작아요. 여기는 배우는 내용이 딱 요거 두 개 주제 중심으로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이 작아서 그런 것이고, 따지고 보면은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건너뛰어도 될 파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 다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공부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한꺼번에 내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론 강의를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론 강의를 갖다가 몇 회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1회독만으로 될까요? 한 2회독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거는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따라가야 돼요.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행정학에 대한 인식을 다 각각 다르게 한다. 그 이유는 행정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주변부적인 지식이 많으면 행정학적인 내용들을 들었을 때 이해가 빨리빨리 되고, 주변부적인 지식을 뭐 쌓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그러면은 좀 이해가 조금 더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어떻게 회독을 잡아야 되냐? 그건 이런 겁니다. 한번요 전체 내용을 쭉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정속도로 전체 내용을 쭉 들어보시는데, 그럴 때요 일단 제가 해드리는 필기 이런 거 메모 다 옮겨놓고, 그리고 제가 가끔 농담 아닌 농담 같은 걸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수업 이외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업 이외의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 개인사에 대한 얘기도 잘 안 하고. 근데 뭐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면 이제 경험담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정도가 조금 버무려지긴 하겠지만 우리 시사적인 예들을 좀 들어요. 그렇게 들면서 갈 텐데, 그런 것들도 옆에다 메모해 놓습니다.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다시 봤을 때 이해를 굉장히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듣고 흘리지 말고 다 메모를 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는 뭐 이해가 좀 됐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해가 안 가면 안 간 대로 지나가세요.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나 보다 뭐 하는 느낌만 잘 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해가 잘 되는 것들은 그때 집중력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 바로바로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진도를 한번 쭉 뽑아내셔야 돼요. 앞부분에서 총론이 좀 어려워요. 막 경제사도 얘기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좀 어려우니까 하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거 안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적성에 맞는 게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야, 이거 흥미롭다. 뭐 그런 게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배경 지식 건드려주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경험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앞부분에서 버퍼링이 좀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 쭉 다 들어. 한번 다 들어. 그랬을 때 내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냐? 내가 그래도 이해가 된 게 몇 % 되는가? 이거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 됐는가를 따져보셔서 내가 이해도가 그래도 꽤 높은 것 같아. 한 60, 70%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하면은 강의를 또 듣지 않아도 내가 메모해 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재 있잖아요. 교재를 구석구석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예, 그러면서 스스로 한번 뚫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못해도 60, 70%라고 했는데 한 70% 이상 정도로 권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혼자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 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한 번 듣고 한번 정독하듯이 이렇게 들었을 때 70%까지 다 이해가 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체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미달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안 되는 것 같다. 한 반반 되는 것 같다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도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낙담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배경 지식 차이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한 3번 이상 강의를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내용 이론을 한 3번 이상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70%가 넘어가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시고,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찾아서 다시 보는 거죠. 강의를. 그런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하시면은 한 번 회독을 더 늘리면서 이거를 70%대 이상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혼자 책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50%도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면은요, 요거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구나.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어떤 시험에 도전하다 보면 어떤 과목은 나한테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끔 만드는 과목이 있어요. 각자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은 그 부분에다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투자는 내가 감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영어 패스를 해야 되는데 뭐 영어가 내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영어 시간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지금 안 해오고 내가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경험이 많은 거고, 영어가 좀 부족해? 그럼 영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 시험 통과하죠. 똑같아요. 행정학이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행정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각오는 분명히 다져놓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그래, 이 회독을 늘리는 이유는요, 처음 이게 초면인데 이걸 한번 쭉 들었어. 그러면은요, 조금 이제 안면 텄어요. 그러면요, 그래도 아는 게 몇십 프로라도 생겼기 때문에 다음번에 회독을 볼 때는 이게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고도 아직 모르는 게 있잖아요. 또 들어. 그러면요, 또 안 보였던 게 보여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제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한 번 더 듣잖아요. 그러면요, 이 깊이가 깊어져요.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하고 나서도 제가 막 현장에서 만난 분들한테 직접 질문을 하잖아요. 이 내용은 뭐 같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말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객관식이라 제가 풀 수는 있는데 말로 못하는데요? 하는 분들은 아직 내 것까지는 안 된 거예요. 비슷하게 따라갔지만 조금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이 문제들을 차차차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이거 내 걸로 만든 건데, 그걸 위해서라도 회독은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독을 늘려가면서는 조금 빠른 속도로 들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정속도로 들으시고, 제가 말이 막 되게 느리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속도로 저와 똑같은 호흡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좀 빠르게 점점 속도를 이렇게 당겨도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직 덜 이해가 된 거는 조금 다시 정속으로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회독을 늘려가신 다음, 그 다음
그런 이제 공부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공부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내용을 허투루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무원 수험학습의 절대 공식, 제가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전제해서 얘기했는데 꼭 공무원이 아닌 자격시험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이게 일단은요,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제가 만든 개념인데요, 오지학습법이에요. 오지학습법. 이게 뭐냐면 이응 지읒 이응 지읒입니다. 이응 지읒 이응 지읒. 그래서 오지오지 이렇게 해서 오지오지, 약간 우김성은 있지만 이름이 좀 예뻐갖고 오지학습법 이렇게 했거든요. 이 오지학습법이 뭐냐면 이 단계를 꼭 거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한 다음 적용으로 가야 돼요. 적용이 문제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요 이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로 적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안 되니까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요, 당일치기로 우리가요 해내는 공부가 가능한 시험들이 있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벼락치기로 할 때 그때 써먹은 방식이에요. 그때 또 약간의 성공의 기억들이 또 남아있어요, 각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빨리 보고 이걸 통해서 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부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서로 공부하면은 이게요 되게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서 합격할 수준의 이 실력을 갖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독을 여기서 충분히 하세요. 이해. 회독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다 그랬죠. 정리. 책을 읽으면서 정리가 들어가. 근데 이 정리는 노트에 정리하거나 아니면 마인드맵 프로그램으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 강추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책에다가 빼곡히 메모하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내 손으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손으로 정리하고 내가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암기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남겨서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막 줄줄줄 외워야 돼요. 이 정리와 암기는요,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좀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안 하고, 자, 이걸 통해서 이거를 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과정을 빼고 이해가 좀 된 것 같으니까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간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안 보고 내 머릿속에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빼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기를 전혀 안 하고 시험에 임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요게 암기가 늘긴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시험 보러 갔을 때 그거 내가 공부했던 것 같은데 봤던 것 같은데 이러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 그리고 합격을 못해요. 이건 제가 수십 년의 노하우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 과정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과정 따라가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믿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믿을게요. 이 과정을 꼭 해나가시고 하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조언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 4개의 단계를 거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로 시작할 강의는 그래서 내용 이해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묻혀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경 지식 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행정학과 얼마나 바로 친해질 수 있는지, 조금 내외하다가 서서히 알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지 않으면요, 남들은 이거야 행정학 공부 이 정도면 끝난다는데, 요 정도 공부하면 다 합격한다던데 하는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낭패입니다. 그러다가 이게요 꼬여요. 공부가 꼬여서 이게 몇 년씩 이제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가 행정학에 조금 이제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면 시간 투자를 더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구석구석 다 한꺼번에 알기 어려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는 것부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기출됐던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꼭 있거든요. 그게 고난도 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는 버리고 가도 돼요. 초반의 단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초짜다 하시면은요, 남이 맞추는 문제 나도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남이 틀리는 문제도 난 맞춰야 돼. 이거는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아까 앞에 단계를 넘어서서 이게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거요, 개념 이해하고 구조화. 개념 이해한 다음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게 전체 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정리를 잘 해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서는 이거 합격 점수 받기 어렵다. 회독 학습을 통해 행정학의 테라코타를 완성해라. 테라코타, 제가 떠올리는 테라코타는 철사를 막 이렇게 구부려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에 근접하게끔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구조화를 하고 거기다가 찰흙을 막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이거를 다듬어내고 그 다음에 구워내는 거. 예, 요 테라코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큰 틀을 봐라. 틀을 보고 거기다가 막 내용들을 붙이고 세심하게 다듬고 구분할 거 구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구워내는 거예요. 구워서 딱딱하게. 예, 이렇게 해서 완성품으로 점점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기출문제가 보물창고가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적용 과정에서는 이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제가 OT 겸겸 그때 가서 또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들어갈 때 그런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도 요 문장을 잘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낼 그럴 강의가 바로 요 강의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쉽게 강의하는 게 강사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험생조차도요, 뭘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강사는 어때야 돼요? 정말요, 본질을 짚어서 한마디로 쉽게 비유해주고 쉽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강사의 덕목이에요. 이거 안 돼 있는 사람 건 들으시면 안 돼요. 그죠? 제가 그 누구보다 쉽게 강의할 거고요. 간결하게, 컴팩트하게 강의할 거예요. 우리 교재는 되게 두껍고 그러지 않아요. 간결하게 할 거예요. 다 진짜 알아야 될 내용만 딱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 거 짜깁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양만 늘려놓는 거, 그것도 강사의 덕목이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양을 줄여주는 사람이 돼야지 양을 늘려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양을 늘려놓으면 좋아요, 강사는. 왜 좋은 줄 알아요? 예, 희한한 문제가 평소에 나오지도 않던 주제가 나왔을 때 내 교재는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내용까지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공부하게 시키는 것은 좋은 덕목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합격만 하겠다라는 목표라면 남이 틀리는 문제까지 내가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간결하게 간다.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핵심을 찝을 것이다. 핵심을 찝을 것이다. 여기서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요거를 경중을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다 그거를 체크해드리고 그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공략 행정학으로 행정학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학 실력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합격의 순간까지 열공하시고 즐공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합격의 순간까지 늘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는 이제 저를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열심히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뽑아낼 거를 다 뽑아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도 좋은 인연으로 잘 기억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 관공서를 가거나 또 예기치 않은 곳에서도 행정학 강의하신 누구 아니세요? 뭐 이런 거에 이렇게 반갑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저 인간 그때 저 행정학 강의 더럽게 못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때 시험 보는데 애먹었어, 이렇게 기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함께하기 순간까지 늘 함께하면서 혼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믿어주라 그랬죠. 불신지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불신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 믿고 함께 잘 공부해 나가면서 행정학의 테라코타를 완성해서 꼭 여러분들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략 행정학과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총론 내용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고생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고생의 끝에 무언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 열심히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총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